보통 치매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력 이것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일찍 나타나는 잘 모르는 치매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인데요. 대형 쇼핑몰에서 주차해놓고 사진 찍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내 차 어디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문제는 매일 가는 동네 마트, 산책로에서 길을 잃게 되면 조기 치매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주로 치매는 노년에 생기는 질환으로 생각하는데요. 40, 50대에 미리 관리하면 예방할 수도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치매는 80, 90대에 생기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치매는 사실 말년에 갑자기 맞이하게 되는 교통사고와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20대부터 30대, 40대부터 쭉 이렇게 연속적으로 흐르는 강물이거든요. 아밀로이드라는 치매를 일으키는 뇌에 쌓이는 독성 단백질이 20년을 소리 없이 쌓이다가 어느 날 임계점을 넘은 거죠. 사실 병원에서 치매 진단받은 날은 뇌가 20, 30년을 버티다가 둑이 무너진 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40, 50대 시청자 여러분들의 뇌에도 그 강물은 이미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 40, 50대인 우리가 바로 골든타임에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아무런 증상도 없고 하지만 뭔가 바꿀 힘이 있을 때 너무 미래에 대해서 무서워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이 뭔가 강줄기를 바꿀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는 유전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이거 진짜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우리 외할머니가 치매 걸리셨는데 나도 걸리는 게 아니냐. 자, 일단 제가 딱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치매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유전성 치매, 그리고 유전적 원인이 아닌 그냥 일반 치매, 전문 용어로 산발성 치매라고 합니다. 먼저 유전성 치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에 치매가 걸리는 건데 크게 대표적인 세 가지 유전자가 있어요. APP, PS1, PS2라는 이 유전자 세 가지 중에 한 개가 당첨이 되면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유전자 때문에 치매가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치매보다 훨씬 더 이른 나이에, 심지어 30대에도 치매가 발생하고요. 또 치매가 더 심하게 옵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만약에 유전성 치매 환자셔가지고 50대에 치매가 발생하셨으면 나의 치매 발병 예상 나이가 50살로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꿈 많은 20대예요. 그래서 연애도 하고 알바도 하고 대학생활도 하고 굉장히 인생의 봄날이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가 50대에 치매 발병하셨기 때문에 치매 발병 예상 시점으로부터 마이너스 30년 전인 오늘을 사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다행인 거는 이런 유전성 치매는 전체 치매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고요. 대부분 치매 환자분은 산발성 치매인데 산발성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노화, 생활 습관, 혈관 건강, 환경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생기는데 근데 이 산발성 치매에서도 유전자가 관여를 영 안 하는 건 아닙니다. APOE4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일반인보다는 그래도 치매에 걸릴 위험이 조금 더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이 APOE4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퇴근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랜덤으로 앉게 되는 사람 중에서 25%의 확률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40세 이상만 해도 19만 명이거든요.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숫자죠. 근데 제가 직접 뇌를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놀란 게 있는데 뇌에 치매 원인 독소가 잔뜩 쌓여 있는데도 이상하게 멀쩡하게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전체 환자의 한 30% 정도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뇌 속 맹그로브 숲에 비유를 합니다. 맹그로브 하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나무, 잣나무 이런 게 익숙하지 맹그로브? 이게 뭐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인도양 쓰나미 그런 뉴스에서 기억나시죠? 근데 이렇게 쓰나미가 닥쳤을 때 미리 맹그로브 나무가 잔뜩 심겨져 있는 지역은 훨씬 쓰나미 피해가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맹그로브 나무 뿌리가 굉장히 땅속 깊숙한 것까지 얽히고 썰겨가지고 쓰나미 에너지의 90%나 감소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뇌 속에도 이런 맹그로브 숲처럼
회복 탄력성의 숲이 있어가지고 알츠하이머라는 파도가 노년에 밀려와도 그런 알츠하이머 파도로부터 휩쓸리지 않게 우리 뇌를 보호해주는 숲이 있는데, 이 맹그로브 숲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울창하게 가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좀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깜빡깜빡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랑 치매 초기 증상이나 헷갈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치매의 전조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보통 치매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력, 깜빡했어, 이것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일찍 나타나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치매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공간을 파악하는 길찾기 능력인데요. 혹시 그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몰 주차장에서 주차해놓고 이렇게 착각 사진 찍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내 차 어디 있는지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지도 없이 처음 가보는 약속 장소에 찾아가는 게 좀 버거워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우리 뇌는 공간을 파악하고 길을 찾는 운영 체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드론뷰 모드는 하늘에서 이렇게 드론을 띄워서 내려다보듯 머릿속에 전체 지도를 그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눈에 처음 가보는 거리라도 그냥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곳까지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다. 이게 지도가 머릿속에 쫙 펼쳐지는 건데요. 근데 이 드론뷰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엔진은 뇌 속에 GPS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어요. 격자세포, 영어로는 그리드셀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젊은 날에는 굉장히 쌩쌩한 뇌세포거든요. 근데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에너지를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드론뷰 말고 또 다른 하나의 길찾기 모드는 헤드라이트 모드라는 게 있어요. 내 몸을 기준으로, 자,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꺾으면 빨간 지붕에 빵집이 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단서를 기준으로 길을 찾는 방식인데, 뇌과학 연구에 의하면 이 드론뷰 모드는 언제 정점을 찍냐면요, 19살에 가장 성능이 좋고 그 다음부터는 쭉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드론뷰 모드가 굉장히 쌩쌩한데, 나이가 들면 이제 이렇게 에너지 많이 잡아먹는 드론뷰 말고 좀 가성비 좋은 헤드라이트 모드로 뇌가 운영 체계를 이렇게 전환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40, 50대가 되면 우리 동네에서는 괜찮은데 드론뷰 모드가 떨어지고 헤드라이트 모드를 부여잡고 길을 찾기 때문에 처음 가보는 곳에서 내 위치가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치매 아니거든요.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내가 나이 드는 과정인데, 문제는 매일 가는 동네 마트, 매일 가던 산책로에서조차 길을 잃게 되면 이거는 뇌를 파괴하는 치매 독소 물질인 아밀로이드가 그나마 부여잡고 있던 헤드라이트 모드를 관장하는 부위마저 먹어버려서 생긴 거기 때문에 조기 치매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가 큰 습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하려면 뭐 생각하시죠? 운동하고, 야채 많이 먹고, 푹 자고,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란셋 치매위원회가 발표한 저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나이대마다 가장 효과적인 치매 예방 요인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치매 예방하면 노인정에서 이렇게 박수치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10대 때부터 치매 예방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10대 때의 가장 중요한 치매 예방 요인은 정규 교육이에요. 그 학교 교육 기간을 늘리고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치매의 5%가 예방되고요. 그리고 또 아동기에 어떤 사회 경제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고 사회생활하는 20, 30대에는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스트레스나 우울에 취약한 성격이거나 아니면 너무 단순한 알바, 인형 눈알 붙이기 같은 그런 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 있죠. 인지적 자극이 적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 환경, 이런 거에 노출되면 나중에 노년기의 치매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 30대에는 새로운 기술을 하나씩 배우면서 뇌를 깨어있게 하는 인지적 도전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0대 중년은 보통 술, 담배 안 하고 운동하고 이런 것부터 먼저 생각하실 텐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머리 사고 예방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할 때
헬멧 챙겨서 쓰는 게 치매 예방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 전직 프로 축구 선수 7,600명을 일반인 2만 명과 비교한 연구에서 자 이렇게 탁 머리로 공을 받는 포지션의 선수들이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 비해서 치매 위험이 굉장히 더 높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 흡연, 비만, 과음, 뭐 식사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5, 60대가 가장 고비예요. 이때 가장 많은 항목이 몰려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시기에 가장 관리해야 될 요인은 청력입니다. 그래서 귀가 잘 들리지 않은데 그거는 방치하고 막 식사, 운동 이런 거 챙기는 거는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청력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콜레스테롤, 우울증, 신체 활동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귀가 좀 잘 안 들리면 보청기 챙겨서 하시고 이비인후과 진료를 이 시기엔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7, 80대 노년기에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관계, 감각, 환경이 키워드예요. 일단은 사람 안 만나고 혼자 틀어박혀 있는 사회적 고립이 노년기에 5%로 가장 큰 치매 위험 인자고요. 또 사람들 잘 모르지만 대기 오염이 3%나 차지하고 그 다음이 교정되지 않는 시력 저하,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2%를 차지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영상을 많이 보실 40, 50대가 제일 집중해야 할 세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청력입니다. 치매 예방 요인 중에서 가장 강력한 7%예요. 40, 50대 요인 중에서요. 보통 귀가 잘 안 들리는 거를 그냥 불편함으로 넘기시는데 사실은 뇌로 들어오는 자극이 차단된다는 뜻이거든요. 잘 들리지도 않은 희미한 소리를 막 억지로 붙잡느라고 뇌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 써야 되는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일단은 정작 기억하고 생각할 힘이 바닥이 나고요. 또 뭐라고 이러면 대화 자체가 버거워서 사람을 피하다 보면 노년기에 가장 큰 치매의 위험 요인이었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청력을 가장 먼저 관리해야 될 첫 번째 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뇌 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신경 쓰셔야 되죠. 사실 우리 뇌는 그냥 물속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혈관 덩어리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가 곧 뇌에 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40대의 식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건데요. 40대에 쌓인 담배와 술, 늘어날 뱃살이 50대의 대사질환으로 직결되면서 고스란히 치매의 씨앗이 되거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움직임입니다. 치매 예방하기 위한 운동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일주일에 150분 어느 정도 살짝 숨이 약간 찰 정도. 그러니까 누가 말을 걸면 그래 알았어 하고 대답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약간 벅차게 숨찬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제일 좋고요. 그거를 일주일에 150분 하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의 근력 운동을 더해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늘리고 근육에서 나오는 좋은 물질이 뇌를 직접적으로 보호해 주거든요. 그런데 잘 자고 운동하고 사람 만나고 뭐 요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요인들이 다 중요한데 문제는 그거를 매일 해낼 의지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몸 안에 있는 요인을 바꾸는 것보다 내 몸 밖에 있는 거를 바꾸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퇴근하고 소파에 늘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쇼츠만 넘기고 있는 거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뇌과학에서는 이걸 결정피로라고 부르는데 하루 종일 판단하고 생각하느라고 지친 뇌가 가장 쉬운 선택지로 도망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미국 노인학의 거장 파월 로튼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능력이 약해질수록 주변 환경이 내게 미치는 힘은 강력해진다. 그래서 잘 만든 공간이 바닥난 의지를 대신해서 나를 움직이는 제2의 배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단 바꾸고 뭐 운동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 마음 먹은 대로 되던가요? 그것보다는
내 몸 밖의 거를 바꾸는 거, 뇌에 좋은 조명 하나를 주문하고 내 사는 공간을 뇌에 친화적인 공간으로 손보는 게 차라리 쉽지 않나요? 게다가 한번 바꿔두면 그 다음부터는 따로 애쓰지 않아도 공간이 매일 나를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수면도, 관계도, 식사도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공간이 바로 집이기 때문에 저는 집이 치매 예방의 배경이 아니라 뇌 건강이 매일 만들어지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봄이 되면 유독 나른하고 피곤하다면 영양제부터 찾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좀 그런 편입니다. 근데 음식으로 먼저 보완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봄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잠은 잔 것 같은데 계속 피곤하다. 영양제 먹어야 하나?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럴 때 영양제부터 찾기 전에 먼저 내 식탁이 무너져 있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봄철 피로는 꼭 뭔가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긴다기보다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몸이 봄이 되면서 다시 활동량을 늘리고 낮 시간이 길어지고 생활 리듬이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기 쉽습니다. 몸이 계절을 따라가느라 적응하는 시기인 거죠. 그런데 이때 식사가 불규칙하면 피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빵이나 커피로 대충 때우고 저녁에는 배가 고프니까 탄수화물 위주로 몰아서 먹는 식사가 반복되면 몸이 더 쉽게 처지는 거죠. 그래서 봄철 피로를 관리할 때는 무엇을 더 먹을까 이것보다 내가 제때 제대로 먹고 있나를 먼저 봐야 합니다. 봄에는 제철 식재료를 조금만 더해주시면 좋습니다. 냉이, 달래, 쑥, 봄동 같은 봄 채소들은 향도 좋고 입맛을 깨워주니까요. 여기에 달걀이나 두부, 생선, 콩 같은 단백질을 같이 챙기면 훨씬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피곤하다고 커피 한 잔으로 버티는 것보다 봄나물 된장국에 달걀 하나, 두부 한 조각, 생선 한 토막을 곁들이는 식사가 훨씬 현실적인 회복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방적으로 봐도 봄은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기운이 바깥으로 서서히 펴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만 먹기보다는 향이 있는 봄 채소와 담백한 단백질로 몸을 가볍게 깨워주는 식사가 잘 맞습니다. 저는 봄철 피로 관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고함량 영양제 하나가 아니라 제때 먹는 균형 잡힌 한 끼입니다. 봄나물 한 접시, 단백질 한 가지, 따뜻한 국 한 그릇만 잘 챙겨도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유난히 나른하고 처진다면 오늘 내 식탁에 봄 채소와 단백질이 같이 올라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봄나물은 향도 강하고 또 쓴맛도 있는 편이잖아요. 이런 맛과 향이 몸을 깨우는 데 도움을 주는 걸까요? 봄나물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향이잖아요. 냉이는 구수한 향이 있고 쑥은 특유의 진한 향이 있고 달래나 두릅처럼 알싸하거나 쌉쌀한 맛이 나는 봄나물도 많습니다. 저는 이 맛과 향이 봄나물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따뜻하고 묵직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다 봄이 되면 몸이 조금 나른하고 입맛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봄나물 특유의 향긋함과 은은한 쌉쌀함은 잃었던 입맛을 자연스럽게 깨워주죠. 사실 쓴맛은 처음부터 확 맛있게 느껴지는 맛은 아니죠. 그런데 적당한 쌉쌀함은 식사를 훨씬 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냉이를 된장국에 넣으면 국물 향이 확 살아나고 봄동은 겉절이로 무치면 입맛이 가볍게 돌고 쑥은 국이나 전으로 먹으면 봄 특유의 향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한방적으로 봐도 봄은 몸이 서서히 펴지고 움직임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만 먹기보다는 향이 있는 봄나물을 식탁에 조금씩 올려서 몸을 가볍게 깨워주는 방식이 잘 맞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봄나물은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활용법도 간단합니다. 냉이는 된장국, 달래는 양념장이나 무침, 봄동은 겉절이, 쑥은 국이나 전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양념을 너무 강하게 하기보다는 된장, 참기름, 들기름, 깨, 식초 정도로 가볍게 맛을 내면 봄나물 향이 더 잘 살아납니다. 그래서 봄나물의 향과 쌉쌀한 맛은 단순히 맛이 독특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겨울 동안 무디어졌던 입맛을 깨우고 봄 식탁을 가볍고 산뜻하게 바꿔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봄에 몸이 무겁고 입맛이 없다면 거창한 보양식보다 냉이 된장국 한 그릇,
봄동 겉절이 한 접시, 달래장 한 숟가락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관심 많은 게 이제 항암부터 치매도 있는데요. 치매 예방과 항암 효과가 있는 봄 음식도 있을까요? 네, 봄 제철 음식 중에서 중장년 건강을 이야기할 때 눈여겨볼 만한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음식들을 너무 특별하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먹고 큰 변화를 기대하는 음식이라기보다 자주 먹으면서 내 몸의 바탕을 조금씩 만들어주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브로콜리, 배추, 무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 속합니다. 이런 채소들은 씹었을 때 특유의 향이나 살짝 알싸한 맛이 나는데요. 그 맛이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식물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성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는 위가 편한 음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중장년 식탁에서 세포를 건강하게 지키는 채소로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빨간색이 참 중요하죠. 그 속에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는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데 아주 쉽게 표현하면 몸속 세포가 조금씩 녹슬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토마토는 이런 산화 스트레스 관리, 혈관 건강, 피부 노화, 또 전립선 건강을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식재료입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살짝 익혀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토마토 달걀 볶음이 가장 좋은 조화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달걀의 단백질, 여기에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살짝 더하면 중장년 식탁에 참 잘 어울리는 한 접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쭈꾸미입니다. 봄 쭈꾸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봄에 많이 찾는 음식이죠. 쭈꾸미는 단백질을 챙기기 좋고 타우린도 들어있어서 봄철에 몸이 처질 때 식탁에 올리기 좋은 해산물입니다. 뇌 건강을 생각할 때도 단백질, 좋은 지방, 미네랄, 채소를 함께 보는 게 좋은데요. 쭈꾸미에 냉이, 미나리, 봄동 같은 채소를 곁들이면 훨씬 균형 있는 봄 식사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양배추는 세포를 건강하게 지키는 봄 채소, 토마토는 붉은 항산화 식재료, 쭈꾸미는 단백질과 활력을 챙기는 좋은 봄 해산물입니다. 여기에 냉이, 쑥, 바지락 같은 봄 식재료를 조금씩 곁들이면 봄 식탁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결국 제철 음식의 핵심은 특별한 음식을 한 번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제철 식재료를 조금씩 자주 다양하게 식탁에 올리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오래가는 건강관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혈당이 걱정되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챙겨 먹을 만한 가성비 좋은 과일이 있을까요?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과일 앞에서 한 번쯤 망설이게 되실 겁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데 당이 많아서 먹어도 될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과일을 무조건 끊기보다는 어떤 과일을 어느 정도 양으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바나나는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구하기 쉽고 가격 부담도 적고 포만감도 있어서 바쁜 분들이 챙기기 좋거든요. 다만 혈당이 걱정된다면 바나나도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먼저 양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큰 바나나 하나를 한 번에 다 먹기보다는 작은 바나나 한 개 혹은 큰 바나나 반 개 정도가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너무 푹 익어서 갈색 반점이 많은 바나나는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고르는 쪽이 더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나나만 단독으로 급하게 먹지 않는 겁니다. 아침에 바나나 하나에 커피 한 잔으로 끝내는 분들이 많은데 혈당이 걱정된다면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무가당 요거트, 견과류, 삶은 달걀처럼 단백질이나 지방이 조금 있는 음식과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바나나의 단맛도 훨씬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작은 것, 덜 익은 것, 혼자 말고 같이 먹기, 이 세 가지입니다. 작은 바나나를 고르고 너무 푹 익은 것보다는 약간 덜 익은 것을 선택하고 바나나만 먹기보다는 요거트, 견과류, 달걀 같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겁니다. 바나나가 잘 맞지 않는 분들은 딸기, 키위, 사과처럼 양 조절이 쉽고 식이섬유가 있는 과일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결국 혈당 관리에서 중요한 건 과일을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과일을 적당량, 천천히 다른 음식과 균형 있게 먹는 겁니다. 과일도 먹는 방법만 잘 잡으면
충분히 건강한 식탁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제철 음식을 처음 챙기려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장 볼 때 어떤 조합으로 담아보면 좋을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철 음식을 처음 챙기려는 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이 음식은 어떤 성분이 있고 어디에 좋고 이렇게 공부하듯이 시작하면 금방 지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 볼 때는 딱 3가지만 챙겨보세요. 채소 하나, 단백질 하나, 그리고 잡곡이나 과일 하나, 이 정도만 생각해도 제철 식탁의 기본은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에 장을 본다면 양배추, 토마토, 그리고 쭈꾸미나 바지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양배추는 위가 예민한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먹기 좋은 식재료고요.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되니까 집에서 활용하기가 참 편합니다. 여기에 쭈꾸미나 바지락을 더하면 단백질과 미네랄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살짝 쪄서 쌈처럼 드셔도 되고 토마토는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어서 가볍게 볶아도 참 잘 어울립니다. 바지락은 된장국이나 맑은 국으로 끓이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한 끼가 완성되죠. 또 하나 쉽게 해볼 수 있는 조합은 냉이나 쑥 같은 봄나물에 양파 그리고 보리입니다. 봄나물은 향도 있고 살짝 쌉쌀한 맛이 있어서 겨울 동안 무거워진 입맛을 깨워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양파는 집에서 거의 모든 요리에 넣을 수 있는 기본 식재료죠. 보리는 흰 쌀밥에 조금만 섞어도 식이섬유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밥을 아예 끊으려고 하기보다 흰 쌀밥 양을 조금 줄이고 보리나 현미를 섞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바쁜 분들은 더 간단하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양배추를 채 썰어두고 여기에 달걀이나 두부를 곁들이는 식으로 단백질을 더하면 됩니다. 과일은 작은 바나나나 딸기처럼 양을 정하기 쉬운 것으로 고르면 부담이 적습니다. 과일도 무조건 피해야 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다만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과일을 식사 대신 많이 먹기보다는 식후나 간식으로 양을 정해서 먹는 방식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장을 보신다면 이렇게 담아보시면 됩니다. 채소는 양배추와 토마토, 봄나물은 냉이나 쑥 중 하나, 단백질은 쭈꾸미, 바지락, 달걀, 두부 중에서 하나, 밥에는 보리나 현미, 과일은 바나나나 딸기처럼 양 조절이 쉬운 것 하나, 이렇게만 담아도 봄철 피로, 혈당, 위 건강, 장 건강을 한 번에 생각한 식탁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게 먹어야 오래 갑니다. 위가 예민한 분들은 생채소를 너무 많이 먹기보다 살짝 익혀 드시는 게 더 편할 수 있고요.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과일과 밥의 양을 조금 조절하면 됩니다. 같은 제철 음식이라도 내 몸 상태에 맞게 조리법과 양을 조금만 바꾸면 훨씬 편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철 음식은 특별한 보약처럼 어렵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장바구니에 제철 식재료 한두 가지를 넣어보고 내 식탁을 조금씩 바꿔보는 것, 저는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건강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제철 음식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를 생각보다 너무 잘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면 계절마다 봄나물, 수박, 고등어, 무, 배추, 굴 같은 식재료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알고 보면 그 계절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과 꽤 잘 맞아 있는 식재료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철 음식이 특별한 보양식보다 더 현실적인 건강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철 식재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장 보면서 바로 고를 수 있고 오늘 저녁 식탁에 바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관리는 거창한 결심보다 매일 반복되는 식탁에서 시작될 때 가장 오래갑니다. 제가 이 책을 쓴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단순히 이 음식이 좋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계절별로 어떤 식재료를 고르면 좋은지, 어떤 영양 성분이 있는지, 어떻게 먹으면 더 좋고 또 어떤 분들은 조심하면 좋은지를 한 권 안에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건강을 챙기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분들께 옆에 두고 찾아볼 수 있는 식탁 건강 안내서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보시면 책 구매 링크와 함께 제가 진행하는 연세대 미래교육원 강의 안내,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책으로 차분히 읽어보셔도 좋고 강의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셔도 좋고 유튜브를 통해 일상 속 건강 정보를 편하게 접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대체 뭘 먹어야 하지? 라는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고 내 몸에 맞는 제철 식재료를 고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식탁 위에 올라오는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장이나 마트에 가실 때 제철 식재료를 조금 더 반갑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철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